안녕하십니까. 일반화약학 연소 이론 두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소 이론을 배우면서 수업 시간이 너무 길게 될 것 같아갖고 앞에서 우리가 수업을 하다가 조금 멈췄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었냐면은 연소 범위까지 수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수업에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는 르샤틀의 원리 이어서 나갈 건데,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거 조금 되새겨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소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연소의 정의 중에 연소란 발열과 빛과 산화 반응이 꼭 포함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포함된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바로 뒤에서 이제 산화 환원에 대해서 각각에 배웠었고, 연소의 3요소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연소의 3요소 그러면은 가산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이죠. 그리고 연소의 4요소 그러면은 가산점 및 순조로운 연쇄 반응까지가 연소의 4요소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가연물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쭉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들, 그 다음에 산소 공급원에 대해서 배웠었죠. 산소 공급원에서는 기억하고 가야 될 게 이제 할로겐 원소가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다라고 했었고, 점화원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을 많이 썼던 게, 우리가 이제 연소 그리면서 불꽃을 나타내는 온도를 세 가지 배웠는데, 인화점, 발화점, 연소점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던 것 같아요. 특히 인화점에 대해서 배우면서 액체에 대한 증발 연소를 배웠고, 우리가 화약을 얘기를 하기 전에 일반적인 산화 반응은 가산점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이 산소 공급원이 공기에서부터 오게 돼야 되는데, 가연물인 고체, 액체, 기체가 모두 기체 상태로 된 다음에 공기 중에 혼합이 돼야지 불에 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체가 된 상태에서 이제 공기랑 혼합이 되는데, 그 공기와 혼합이 되어 불이 붙는 범위를 연소 범위 또는 폭발 범위, 또 뭐가 있죠? 폭발 한계, 그 다음에 연소 한계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불이 붙는 범위, 그래서 너무 산소가 너무 많아도 안 됐고, 너무 연료가 너무 많아도 불이 붙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연소 범위에서 중요한 거는 산소 상태, 즉 공기가 많은 상태에서 연료가 조금 들어갔을 때 불이 붙는 최저를 우리가 연소 하한계라고 얘기했었고, 위험물, 즉 인화적 불이 탈 수 있는 것들의 위험도를 따질 때 우리가 연소 하한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음의 이론을 진행을 할 게, 우리가 르샤틀리의 법칙을 배울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화학에서도 우리가 르샤틀리의 법칙을 배웠는데, 여기서는 르샤틀리의 법칙을 갖고 무엇을 사용할 거냐면은 혼합가스의 연소 범위를 얘기를 할 거예요. 앞에서 이제 연소 범위라고 하면은 앞에 슬라이드 조금 볼게요. 요거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릴 때 이쪽이 산소가 100%인 거를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산소가 0%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바꿔서 설명을 하다가 다시 나중에 되돌아 잡았죠. 그래서 공기가 100%인 점, 즉 산소가 100%인 점에서 연료가 아주 조금 들어가서 불에 탈 수 있는 범위를 연소 범위라고 했고, 여기서 범위는 연소 범위는 요만큼이 되겠죠. 요만큼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점이 불이 최초로 붙을 수 있는 곳,
것이 결국은 플래시 포인트가 될 거고 폭발 하한 농도라고 하면 위험성을 나타난다고 얘기했어요. 반대로 오른쪽은 이제 연료가 굉장히 많은 쪽이죠. 연료가 상대적으로 많고 공기가 산소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적긴 하는데 불은 붙는다. 대신 이 D점을 넘어가면 산소가 너무 적어서 가산점 중에서 산소 공급이 너무 적은 상태, 즉 가연물이 너무 많은 상태고 A는 산소 공급이 너무 많은 상태, 가연물이 너무 작은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르샤트리의 법칙은 이런 연소 혼합가스가 여러 가지 섞였을 때에 이들의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나타내는 게 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L분의 100은 L1 V1 더하기 L2 V2 더하기 L3 V3 이렇게 나가는데 L1, L2, L3 이런 것들은 각 성분의 폭발 범위의 하한계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각 성분이라는 것은 위험물, 즉 가연물이 탈 수 있는 연소 범위의 하한계고 V는 그 성분에 대한 부피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제를 보면 조금 더 이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데 메탄과 부탄이 2대5의 비율로 혼합되어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르샤틀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한 혼합가스의 연소범위 하한계는 몇 %인가? 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조건으로 각 성분에 대한 폭발 연소 하한계를 나타냈어요. 그러면은 요 수식에 보고 르샤틀의 법칙의 수식을 보고 요게 지금 5%랑 1.8%는 연소범위 하한계니까 요게 L1, L2에 들어갈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부피는 2대5니까 2대5인데 30%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V1, V2 이건 좀 못한 것 같아요. 5대5인데 왜냐면은 V1, V2, V3 요 세 개가 다 100%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이 L을 구할 수도 있겠죠. L. 그래서 시험 범위에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들 물론 일반 화약학 시험 문제에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많은 책들에서는 이 르샤틀의 법칙을 다루지 않는데 우리 책에서는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샤틀의 법칙을 갖고 연소 범위 하한계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연소 범위, 폭발 범위, 폭발 한계, 연소 한계 이런 걸 배웠는데 이 연소 범위가 넓으면 넓어질수록 위험한 물질이겠죠. 그리고 이 연소 하한계가 더 적으면 적을수록 위험한 물질이에요. 저 앞에서 지금 잠깐 다시 되돌아가면 이게 지금 메탄과 부탄 중에 연소 하한계가 5%, 1.8%라고 했으면은 뭐가 더 위험한 거예요? 부탄이 더 위험한 거예요. 얘네의 연소 상한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한계만 바라보겠다고 하면은 부탄이 조금 더 위험한 물질인데 그러면 연소 하한계 말고 연소 범위가 크게 되어지는 건 어떻게 한 거냐 라고 하면은 이거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자연히 증기압이 높아진다. 그리고 물체의 안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압력이라면은 증기압이란 압력의 반대 현상으로 증기가 밖으로 밀쳐나가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온도가 높아지면 액체가 기체화되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므로 그러니까 열분 농도의 변동이 있으나 액체 표면과 가까운 짙은 농도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은 그 액체의 연소라고 해서 증발 연소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증발 연소가 되려면 결국은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공기랑 혼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점화원이 와서 불이 붙는다고 했어요. 근데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결국은 얘가 기체로 되려는 힘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증기압이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증기압을 때에 대해서 일반화학을 배우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물리를 배우신 분들 좀 알 수가 있는데 그게 기초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기 진흙이 있고 제가 손으로 이렇게 꽉 눌렀다고 할게요. 꽉 누르면은 여기 앞에서 진흙이 위로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가 누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진흙이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힘을 우리가 증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액체를 꽉 눌렀는데 액체가 공기 중으로 또는 기체로 날아가는 힘을 증기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증기압은 위로 나가려는 힘인데 증기압은 어떨 때 높아지냐면은 운동 에너지가 높아질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는 보통 이제 물리에서 뭐 연력학에서 에너지는 잠깐만요. 그래서 마우스로 쓰겠습니다. 에너지는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게 뒤로 들어갈 수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에너지는 그러니까 보통 키네틱스 에너지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로 나눌 수 있죠. 그런데 화학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포텐셜 에너지는 어떤 결합력, 본딩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키네틱스 에너지는 분자의 운동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키네틱스 에너지는 이제 분자가 이제 바이브레이션도 할 수 있고, 그다음 트랜슬레이션도 있고, 로테이션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액체 상태에서는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스 에너지 중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더 큰 거예요. 그리고 키네틱스 에너지는 밖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트랜슬레이션도 될 수 있고, 뭐 로테이션도 될 수 있고, 뭐 바이브레이션도 될 수 있는데, 바이브레이션은 아니죠.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그렇죠. 바이브레이션이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 기체가 되면은 키네틱스 에너지가 올라가는데, 그 온도가 올라가면 키네틱스 에너지가 커지니까 분자 밖으로 튀어나서, 그러니까 액체에서 탈출해서 기체로 가는 힘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온도가 높아지면 액체가 기체화되려는 활발한 움직임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키네틱스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자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 하한 농도에는 별 변동이 있으나 액표면과 가까운 짙은 농도, 즉 액체 바로 위에서, 여기 위에서의 농도는 크게 변하지 않아요. 즉 위에가 변하는 거지 아래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요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그래프에 보면은 가연성 증기와 온도와의 상호관계를 보면은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기 가연성 증기의 농도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래서 여기 포화 증기압성 증기압 선도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폭발 하한계 또는 연소 하한계, 여기 연소 상한계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게 지금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늘어난다는 게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은 액체에서 기체로 가려는 증기압이 높아진다는 거고, 좀 더 많이 탈출하겠죠. 근데 표면 위에서는 어차피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인화점과 자연발화 온도가 있는데, 얘가 넓어지니까 온도에 따라서 가연성 증기의 농도가 변하게 되고, 결국은 연소 범위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얘를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연소 하한계랑 연소 상한계를 여기를 가려 놓습니다. 그리고 인화점을 가려놔요. 그리고 요 점이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 그 다음에 요 선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긴 선은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거에 가끔 화약류 관리 기사 말고 위험물 산업 기사에 가끔 한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연소의 형태가 나오는데,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연소의 형태는 가연물에 따라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의 연소, 액체의 연소, 고체의 연소인데,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누냐면 산소 공급원이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걸 가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연소의 형태는 연소의 형태가 요거 가연물에 따라서 나눴다고 하면, 밑에는 연소가 일어나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위에 거 먼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가연물에 따라서 나타난다고 하면은 밑에 건 온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연소의 형태는 기체의 연소, 액체의 연소, 고체의 연소는
뭐 메탄이 탔느냐, 뭐 프로판이 탔느냐, 수소가 타느냐, 이게 다 기체 연소겠고, 액체는 말 그대로 뭐 휘발유, 경유, 등유, 뭐 식용유 이런 걸 얘기하겠죠. 고체 연소는 나무, 또 뭐 플라스틱, PVC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나중에 뭐 코크스, 그다음에 숯, 그다음에 화약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요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연소의 형태 보면은 연소의 형태 온도에 따라 나오는 건데, 이게 자, 여기서 제가 이런 막대기를 갖고 있고, 막대기 요거는 연소 말고 온도로 얘기할게요. 여기 쇠가 있습니다. 쇠, 철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열을 막 가하고 있어요. 자, 잠깐만요. 요거는 그림으로 그리는 게 좀 편하겠죠? 자, 여기 쇠 막대기가 있고, 여기다 제가 열을 가하고 있다고 할게요. 자, 열을 가하고 있으면 여기가 뜨거워지겠죠? 자, 뜨거워지면서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열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이리로 가요. 자, 이렇게 열이 가는데 제가 요 지점의 온도를 한번 보고 있다고 할게요. 요 지점의 온도를 보고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온도를 보는데 여기에 온도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온도가 이쪽에서 들어오는 열량과 이쪽에서 들어오는 열량, 즉 인풋과 아웃풋의 열량이 똑같다고 하면은 제가 바라보는 요 A라는 지점의 온도는 변하지 않겠죠. 들어오는 인풋의 열량과 아웃풋의 열량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런 거를 우리가 스테이트 즉 정상 상태라고 부릅니다. 정상 상태. 그런데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게 열량이 달라요. 그러면 이 온도는 달라지겠죠. A의 온도는. 그게 우리가 비정상 상태로 봅니다. 연소로 얘기하지 않고 지금 그 온도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상태와 비정상 상태를 나누는 건데, 인풋과 아웃풋이 변해갖고 A라는 지점에 변화가 없는 거를 정상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인풋과 아웃풋이 달라갖고 얘 A 지점에 있는 어떤 온도나 농도가 변하는 걸 비정상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다른, 그렇다고 여기에 요 점이 열량이 이동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고기 굽는 걸로 한번 볼게요. 이쪽에서 그 B 지점에서 계속 고기를 굽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C 지점에서 환풍기로 막 환풍을 빼고 있을게요. 그러면은 고기를 막 타갖고 고기 냄새가 이쪽으로 막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A 지점에서 고기 냄새를 막 맡고 있어요. 그러면은 B 지점에서 고기 냄새가 날라와서 C 지점으로 막 환풍기가 가니까 빨려 들어가겠죠. 그런데 A 지점에서 고기 냄새, 즉 농도는 B에서 보내는 농도와 C에서 뽑아내는 농도가 똑같다고 하면은 A 지점은 변하지 않겠죠. 그런데 C 지점이 너무 크거나 B 지점이 너무 많거나 그러면 바뀌겠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연소로 확장시켜 보면은 연소가 그래요. 그래서 불꽃이 연료가 이제 막 나간 상태에서 공기가 이쪽에서 들어와요. 공기가 막 들어와요. 그러면 B 지점에서 연료가 날아가고 C 지점에서 산소가 공급이 되는데 얘가 적당한 범위로 섞여갖고 B 지점과 C 지점에서 들어오는 속도가 똑같다고 하면은 A의 지점에서는 연소 속도가 계속 똑같이 되겠죠. 변하지 않겠죠. 그거를 우리가 정상연소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B의 그
연료의 속도의 주입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C에 비해서 공기에 비해서 또는 너무 적거나 그러면 연소 속도가 변할 거 아니에요. 불에 타는 속도가. 그걸 우리가 비정산 연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정상 연소는 보통 연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레니우스 속도식에 의하면 반응 속도 온도 부분이 온도가 10도 상승하면 온도 속도는 두세 배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레니우스 화학 반응 속도론이라고 하면 반응 속도 K는 A의 입실론 마이너스 RT분의 EA죠. EA예요. 자, 그러면은 K가 우리가 반응 속도, 속도 상수라고 되어 있고 A도 상수죠. 상수인데 얘는 A와 B가 부딪히는 정도, 빈도를 얘기를 하고 R은 기체 상수, T는 온도, EA는 이제 활성화 에너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온도 텀이 있는데 온도가 만약에 10도 상승하면은 연소 속도가 2배, 3배 정도 증가한다고 봐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셔도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상 연소가 무엇인지 비정상 연소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고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은 모르셔도 돼요. 단지 여기서 온도가 10도 상승하면은 반응 속도는 2~3배 증가한다. 이거는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화약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화약은 폭발, 폭갱 현상을 얘기를 하고 비정상 연소예요. 왜냐하면은 화약은 물체 안에 산소가 공급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공급되어 있는 상태고 연소가 갑자기 빠르게 빵 진행되는 거지 계속 타는 게 아니잖아요. 산소 공급원이 밖에서 계속 주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정상 연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폭발, 폭갱은 다 우리가 말하는 비정상 연소다 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배운 우리가 이제 가연물에 따른 연소의 형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가연물에 따른 연소의 형태에서 고체 연소, 액체 연소, 기체 연소를 배웠었어요. 그런데 기체 연소는 발염 연소 또는 불꽃 연소라고 되고 여기서 발염 연소는 우리가 말하는 불꽃이 있는 연소는 다 발염 연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라이터 또는 가스버너 또 뭐가 있을까요? 용접할 때 쓰는 토치 우리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토치 있잖아요. 그게 다 발염 연소예요. 즉 가연물에 있는 기체에 있는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이 와서 불꽃을 내면서 보이는 것은 다 기체 연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가연물은 연소는 불꽃은 있으나 불티가 없는 연소로서 발염 연소, 불꽃 연소라고 하고 기체 연소의 상태에는 확산 연소와 혼합 연소가 있는데 이거는 기체를 이제 연소를 시킬 때 산소 공급은 지금 밖에서 있다는 것만 얘기했는데 혼합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와 넌 스테디 스테이트, 즉 정상 연소와 비정상 연소를 나눌 때 가연물이 오고 산소 공급원이 오는 형태, 이거는 확산 연소예요. 확산 연소. 그리고 만약에 두 개를 혼합했어요. 아예 수소랑 산소랑 두 개를 섞어 놓은 다음에 관에다 놓은 다음에 불꽃을 탁 터뜨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혼합이 되었으니까 불이 확 붙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혼합 연소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다시 배우겠지만 폭갱 현상을 나타낼 수도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가스버너가 연소하고 있을 때 공기 구멍을 열면 가연성 가스와 공기가 혼합돼서 연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공기 구멍을 만들면 확산 연소가 된다 라고 되는데 단순해요. 그냥 공기랑 그냥 어떤 통에다가 또는 이렇게 두 개를 맞춰 혹시 용접하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관을 두 개 놓고 한쪽에서는 LPG 가스 또는 수소 가스를 집어넣고 한쪽에서는 이제 산소를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요 앞에다 두 개를 혼합할 수 있는 어떤 스크류를 달아놨게요. 아니면 믹서기를 달아놨게요. 그러면 두 개가 들어서
혼합이 되고 뿜어져 나오는 거는 가연성 물질과 산소가 혼합되어 있는 가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산소가 가연성 가스와 산소 가스가 혼합되어 있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다 불을 붙이면 혼합연소가 되는 거겠죠. 또 혼기연소라고도 부릅니다. 혼기연소 용접할 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확산연소는 그냥 우리가 라이터불이나 가스버너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액체연소는 증발연소라고도 얘기를 하고 증발연소라고 있고 분해연소 또는 액정연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휘발유 하면서 플래시 포인트 하면서 이제 증발연소를 배웠잖아요. 그거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액체가 있고 어차피 기체, 액체, 고체의 가연성 물질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소는 산소 공급원이 밖에서 들어온다 그랬어요. 물론 앞에서는 혼기연소라고 해서 산소 공급원과 기체가 섞여야 된다고 했지만 얘마저도 기체, 액체, 고체 중에서 이 세 가지의 물질은 다 기체가 된 다음에 공기와 혼합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증발연소는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다시 공기와 혼합이 돼서 가는 형태를 증발연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요거 또 하나. 그래서 우리가 휘발유나 아니면 이제 뒤에서 초를 배울 텐데 액체가 불이 붙은 거를 자세히 보면은 불꽃이 이렇게 떠 있어요. 여기가 액체 표면이고 불꽃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면 중간은 뭐예요? 중간에는 가연성 이제 기체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포화진기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불이 붙었잖아요. 이 위에 있는 불이 뜨거워서 아래에 있는 액체를 계속 가열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액체가 증발이 돼서 가연성 증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얘가 점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점도가 높으면 액체가 증발을 하고 증발을 해서 가연성 기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공기를 혼합해야 되는데 그런 작용 없이 액체가 가연성 증기가 아니라 아예 얘가 분해가 되었고 열분해된 가스를 만든다. 즉 라디칼 형태를 만든다. 라디칼 가스를 만든다. 그러고 나서 공기랑 섞인다. 그러면 분해연소예요. 이렇게 점도가 높은 비활성 액체라고 하는데 보통 뭐가 있냐면은 우리 저런 걸 예상하면 될까요? 그 아스팔트에 만들다 보면 아스팔트 공사하다 보면 찐득찐득한 액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점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증기압이 아주 높아야 되는데 높으면 이제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증기압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공기로 가려는 힘이 너무 낮은 애들을 분해연소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액정연소라는 게 있는데 액정연소는 뭐냐면은 원래는 이제 우리가 혼기연소를 할 때는 그러니까 기체가 공기랑 산소가 혼합이 된 다음에 혼합을 하고 그러니까 가연성 기체 그 다음에 산소선 두 개가 합쳐갖고 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 되니까 증기압이 너무 높으니까 전기압이 너무 낮으니까 증기압이 낮으니까 얘를 뿜무기 상태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빗방울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 가연물에 대한 크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체 연소는 점이 이렇게 섞여 있고 막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산소가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건데 액정연소는 뭐냐면은 뿜무기를 뿌려갖고 가연성 애들이 기체라고 하기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산소가 이 중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 좀 그림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고 마우스로 그려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그 노트북에 해갖고 이렇게 해서 써갖고 조금 더 잘해야 되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아갖고 마우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그 혼기 연소라고 한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게 액정 연소고 분해 연소는 라디칼 리액션, 즉 분자가 깨져갖고 라디칼 형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산소랑 섞이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라디칼 형태에 대해서는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화학을 조금 공부하셔야 돼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끔 물리랑 화학을 배우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그래도 화학이랑 물리가 백그라운드가 돼야 돼요. 물리 1, 화학 1 정도요. 자, 고체 연소가 조금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체 연소는 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체 연소는 우리가 기체, 액체, 고체라고 한다고 하면 아까 얘기를 할 때 가산점이 모두 다 모여야지 연소가 될 수 있다고 그랬고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이 혼합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는 기체를 분무하고 산소 공급원이 분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를 먼저 섞어 놓고 점화원을 놓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액체도 마찬가지라 했죠. 액체도 액체만 놔둔 상태에서 액체가 증발해 갖고 공기와 혼합이 되면 증발 연소라고 그랬고 얘가 라디칼로 뿌게 된 다음에 다시 공기랑 섞이는 거를 우리가 분해 연소, 분무기를 뿌린 다음에 공기랑 섞으면은 액정 연소라고 그랬는데 고체의 경우에는 세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고체가 액체로 되고 액체가 다시 증발한 다음에 산소랑 섞여갖고 불에 탈 수도 있고 고체가 바로 기체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그 공기랑 섞일 수 있죠. 그래서 분해 연소라고 하면 앞에서 말하는 그 여기서 얘기하는 분해 연소랑 똑같아요. 즉 액체가 라디칼 형태가 된 다음에 기체로 혼합되고 분해가 되는 거고 똑같이 고체가 뽀개져갖고 라디칼 상태의 가스가 된 다음에 다시 공기랑 섞여갖고 혼합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고체들이 다 이런 형태를 띄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휴지, 종이, 나무 또는 고분자 또는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이 다 분해 연소예요. 그런데 얘가 특별한 경우들이 있어요. 고체가 라디칼 형태가 되지 않고 액체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다시 액체 증기가 되고 산소랑 합쳐지는 거. 이런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초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 또는 나프탈렌인데 초를 보면은 초에다 불을 붙이면은 심지가 타면서 그 열에 의해서 촛농이 되죠. 그 다음에 촛농이 된 다음에 촛농이 다시 액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림을 다시 잘 못 그리지만 빨간색으로 할게요. 파란색으로 되냐? 자,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을 계속 썼으니 그래서 초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 촛농이 있다고 하면 초심지가 있다고 하면 불을 우선 여기다 붙이면 요 열에 의해서 밑으로 열기가 가고 밑에 촛농이 되겠죠. 그 다음에 촛농이 다시 증발하면서 촛농 기체가 되고 그 다음에 밖에서 다시 산소가 오면서 촛농과 산소 기체가 혼합이 되면서 계속 불이 붙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증발연소라고 하죠. 그래서 액체에서도 증발연소고 고체에서도 증발연소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자기연소는 우리가 말하는 화약류예요. 즉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이 한꺼번에 포함이 돼 있어갖고 불을 붙이자마자 확 타는 얘를 자기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연소 이꼴 화약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한편 표면연소는 뭐냐? 표면연소는 우리가 그 코쿠스나 숯 같은 걸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코쿠스 혹시 만드는 걸 이제 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유튜브에서 한번 봤는데 극한직업에서 나오더라고요. 극한직업.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 나무 숯 그 참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쌓아요. 이렇게 싼 다음에 밑에다가 이제 돌 위에다 쌓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다가 흙을 덮어요. 이렇게 흙을 붓고 밑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불을 막 지른 상태에서 흙이 쌓여졌으니까 밖에서 산소가 침투하지 못할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열이 계속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나무가 우리가 연소가 되려면 가산점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점화원이 없는 상태에서, 산소 공급원이 없는 상태에서 가연물과 점화원만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어떻게 되냐? 얘 타요. 근데 어떻게 타냐? 숯이 되는 거예요. 숯. 그러면서 원래 나무에 섬유질이 있는 상태인데 얘가 잘게 뽀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탄소 형태의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고기 구워러 가면은 요즘에 캠핑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차콜 또는 숯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불이 붙잖아요. 불이 붙으면 얘네는 불꽃을 안 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발염 연소 같이 이렇게 그 화염이 위로 막 생기지 않아요. 이거를 우리가 증발 연소라고 합니다. 증발 연소. 뒤에 다시 한번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증발 연소는 뭐가 특징이냐면 우리가 분해 연소나 증발 연소는 산소 공급원이 밖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쵸? 분해 연소도 그쵸? 두 개 다 그렇죠. 산소 공급원이 밖에서 들어오는 거죠. 액정 연소는 이렇게 혼합이 된 거잖아요. 근데 보통 발염 연소는 이제 가스가 분출해 가는 속도에 그러니까 밖에가 이제 산소가 많은 상태에서 가연물의 기체가 확산되는 속도에 의해서 연소 속도가 변하는데 표면 연소는 숯이 있는 상태에서 공기가 이렇게 안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네트레이션 돼갖고 여기서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이제 그래서 그 다른 연소들과 조금 달라요. 자기 연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하나씩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고체 연소는 분해 연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종이 목재, 종이, 석탄, 플라스틱 등이 연소고 고체로서 충분한 착화 에너지를 주면 가열 분해, 뽀개지는 거죠. 라디칼 형태의 가연성 가스를 만들고 이때 가연성 가스와 공기가 혼합돼서 연소 범위 내에 혼합 기체를 만들어주면 착화 에너지에 의해서 연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앞에서 다 설명했던 거고요. 고체 연소에서 특히 중요한 거 표면 연소와 자기 연소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표면 연소는 코크스, 목탄, 금속분해 연소로서 열 분해도 가연성 가스도 발생하지 않고 그 표면의 산소와 반응해서 연소하는 것을 말하고 비교적 반응 속도가 느리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산소가 안으로 페네트레이션 된다 그랬고 불꽃도 반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증발 연소는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다시 그 기체가 된다 그랬죠. 가연성 가스가 되고 불꽃이 이렇게 뜬다 그랬는데 얘네는 그런 불꽃도 없고 뜨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 숯을 쓰는 이유가 반응 속도가 느리니까 오래 갈 수 있고 오래 타고 그 다음에 은은히 타는 거죠. 그 다음에 증발 연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황, 나프탈렌, 파라핀이 우리가 말하는 초를 얘기하고 나프탈렌은 우리 화장실에 있는 그 냄새 제거자라 그러네요. 그런 것들가 있어요. 그리고 황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약의 역사에서 보면은 흑색 화약을 했고 흑색 화약 중에 가산점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산소 공급원은 초석이라 그랬고 숯은
가연물이에요. 근데 황은 뭘 얘기하냐면 얘가 그 점화원이 점화원이 들어왔을 때 황이 액체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 상태로 되고 착화점을 좀 내려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황이 증발연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흑색화약에 쓰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라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제 생각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고체는 일단 열을 가하면 상태 변화를 일으켜서 액체 상태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일정 온도가 되면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고 점화원에서 연소가 되는데 이 중간에 뭐가 빠졌어요? 가연성 증기가 되고 그 다음에 산소 공급원이랑 섞여갖고, 즉 공기랑 섞여갖고 착화범위, 연소범위 안에 들어와서 연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기연소가 있다 그랬어요. 자기연소는 우리가 여기서 그 화약류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화약류의 연소고 이들 고체는 가연성이면서 자체 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를 필요하지 않아도 연소가 가능해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뭐 딴 얘기인데 우리가 나중에 뭐 흑색화약 뭐 또는 이제 도화선을 얘기를 했을 때 그 내수성 시험도 하고 우리가 함수 폭약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혹시 이제 그 수중 발파를 한다 그랬잖아요. 수중 발파. 그래서 우리가 그 물속에 바닷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또는 뭐 또 뭐가 있나 혹시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수리탄을 이제 뭐 그 웅덩이에다 던지면 웅덩이 안에 그 수리탄이 떨어지고 빵 터지면서 이제 물꽃이 올라오잖아요. 그 얘기가 결국은 물속에서는 산소 공급원이 밖에서 들어올 수도 없지만 이 산소 그 폭탄 안에 산소 공급원이 있기 때문에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이 있기 때문에 점화원만 있으면은 연소가 되고 연소가 일어남으로써 가스가 발생을 하고 가스가 발생을 함으로써 이렇게 터지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필요하지 않고 또한 이제 공기 중에서 연소할 경우에도 연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폭발력으로 연소를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연소 속도 중에서 제일 빠른 거는 자기 연소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소라고 하면은 연소 속도가 300m/s를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 연소라고 일어나는 것들은 즉 고체 연소, 화약류 연소는 2000m/s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한 6배 이상, 7배 이상 되겠죠. 더 빠른 것들도 있어요. 뭐 니트로글리세린, 뭐 TNT 이런 것들은 거의 6000, 7000 됩니다. 자, 이거 아마 수업이 마지막일 거고 오늘 연소 이론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폭발의 개념과 특징, 그 다음에 블레비 증기융 폭발 이 두 가지를 낼 건데 원래는 연소 이론을 1시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길어져서 2시간에 끝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소 이론에 대해서는 지금 2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3시간째 할 건데 배웠던 거를 조금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연소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고 연소의 3요소 배웠죠. 가산점 또는 연소의 4요소 가산점 및 순조로운 연쇄 반응 그 다음에 불꽃의 온도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인화점, 착화점 또는 발화점 또는 연소점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연소 하한계, 폭발 하한계, 연소 범위를 배웠고 오늘부터 뭘 배웠냐면 르샤트리의 법칙 배웠었죠. 그 다음에 뭐 배웠었냐? 아이고 잠깐만요. 르샤트리의 법칙을 배웠었고 그 다음에 연소의 형태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액체 형태, 기체 형태, 고체 형태 각각에 대해서 배웠었고 스테디 스테이트, 넌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연소, 비정상 연소를 배웠어요. 그리고 각각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무슨 연소가 있었는지 배웠었는데 이게 아마 화약류랑 진짜 화약하게 들어왔을 때는 이런 백그라운드가 안 되면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용어 설명이고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복습하시고 학습하시고 외우진 못하더라도 이 내 말이 들어왔을 때 용어를 알아듣는 정도까지는 학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레슨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